피고인, 고개를 들어보세요. 눈물투성이가 된 궁핍한 미혼모가 서서히 얼굴을 든 찰나 정태양 판사의 안색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호흡이 정지된 듯했죠. 목전에 서 있는 20대 초반 여성의 그 생김새는 젊은 날의 부인과 판박이었습니다. 정 판사의 뇌리에 20년 전의 추억이 태풍같이 몰아쳤습니다. 흔적 없이 증발해버린 어린 딸과 그날 밤 수화기 너머의 기묘한 목소리 결국 찾아내지 못했었죠. 헌데 어찌하여 일생을 찾아다닌 딸아이가 지금 이 찰나의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 있는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어디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무거운 기류가 감도는 법정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전 10시, 오늘도 변함없이 형사 공판이 개정되는 시각이었죠. 법정 내부로 입장하는 사람들의 구두 소리가 빈 공간에 메아리 마냥 울려 퍼졌습니다. 정태양 판사는 법대 위에 앉아 금일 심리할 사건 서류를 펼쳐 들었습니다. 58세인 그는 25년 동안 수다한 재판을 맡아왔으나 매번 법정에 입장할 때면 무거운 사명감이 양어깨를 눌러왔어요. 유독 오늘은 까닭 모를 불안함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입장을 알리는 법원 경위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출입문이 개방되고 한 젊은 처자가 고개를 떨군 채 들어섰어요. 23세의 최하늘. 그녀가 걸친 손패딩은 워낙 오래되어 실밥이 이곳저곳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어깨 쪽은 닳아서 안쪽 솜이 튀어나왔고 지퍼는 망가져 있었죠. 더욱 시선을 끄는 건 그녀의 신발이었습니다. 예전엔 백색이었을 운동화는 이제 누렇게 발해 있었고 밑창은 거진 닳아버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끌리는 소음이 났어요. 태양은 소송 기록을 넘기며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절도, 피해 물품은 분유 3통과 기저귀 2팩. 피해 액수는 15만 원 안팎. 그는 내심 한숨을 내쉬었죠. 또다시 마주한 생계형 범죄였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하루에도 몇 건씩 처리하는 통상적인 재판이었어요. 허나 고개를 떨구고 피고인석으로 향하는 여인의 자태를 목격한 순간 태양은 묘한 기시감을 감지했습니다. 저 허름한 패딩 점퍼, 그 고단한 발걸음이 어쩐지 눈에 익었습니다. 뇌리 어딘가에서 희미한 잔상이 떠오르려 했으나 쉬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어디서 보았을까? 태양의 가슴 심연에서 정체불명의 불안이 솟아올랐습니다. 흡사 오래전에 파묻어둔 무언가가 다시금 꿈틀대는 듯했죠. 그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몰입하려 애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전의 기억이 번개같이 스쳐 지나갔죠. 출근길 골목 어귀에서 마주친 여인. 맞아, 그 여자야. 태양은 본인도 모르게 신체가 경직되는 걸 느꼈어요. 당시에도 똑같은 낡은 패딩을 착용하고 있었죠. 태양은 깊은 숨을 들이키며 심신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법정은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돼선 안 되는 장소니까요. 그는 수십 년간 그 철칙을 고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왠지 평정심을 붙들기가 힘들었어요. 법정 내부는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습니다. 방청석에 자리한 몇몇 인원도 숨을 죽이고 있었고 검사와 국선 변호인도 각자의 위치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죠. 이 고요한 정적 속에서 태양의 심장 박동만이 그의 귓가에 크게 요동쳤어요. 태양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피고인은 고개를 들어주세요. 그의 음성은 평소보다 낮고 신중했습니다. 법정 내에 울려 퍼진 그 한마디에 모든 이의 시선이 피고인에게 쏠렸죠. 최하늘은 전신이 굳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꽉 쥔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죠. 태양이 재차 호명하자 그녀는 서서히 아주 느릿하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건 떨리는 입술이었습니다. 이어서 콧날, 뺨, 마침내 눈망울이 드러났죠.
눈물범벅이 된 그 안색은 너무나 앳돼 보였습니다. 23세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여리고 고단해 있었죠. 공포와 절망 그리고 체념이 뒤범벅된 그 낯빛은 보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헌데 그 찰나 태양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 그는 그녀의 용모를 뚫어져라 응시하고만 있었죠. 이 얼굴, 이 표정은 태양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비통함을 참으며 지은 그 낯빛, 눈물을 쏟으면서도 입술을 앙다물고 있는 그 자태가 너무나 눈에 익었어요. 그건 아내 민서연이 젊은 시절 슬플 때마다 짓곤했던 표정과 놀라울 만치 닮아 있었죠. 첫 아이를 유산했을 때 홀로 방에서 오열하던 날의 얼굴이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렵게 얻었던 둘째 딸 정세롬을 잃고 난 뒤 매일같이 지었던 그 표정, 슬픔을 삼키려 애쓰면서도 끝내 눈물이 흘러내리던 그 모습이 지금 눈앞의 여성에게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태양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얹어둔 손을 꽉 쥐어보았으나 떨림은 텄지 않았죠.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말도 안 돼. 착각일 거야. 그저 우연일 뿐이야. 태양은 머리를 저으며 애써 부인하려 했으나 그의 눈길은 끝내 그녀에게서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흡사 거부할 수 없는 자력에 당겨지듯 그는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간 그는 법정이 아닌 전혀 다른 시공간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법정의 벽면이 허물어지고 소란스러움이 잦아들며 오로지 그와 그녀 둘만 남겨진 듯했죠. 그 찰나 20년 전의 기억이 해일처럼 덮쳐왔습니다. 백화점에서 아주 잠시 놓쳐버린 손, 그 뒤로 영원히 사라져버린 어린 딸아이의 음성이 귓가에 환청처럼 맴도는 것만 같았어요. 태양은 잠시 호흡조차 가다듬을 수 없었습니다. 옛날의 비극이 지금의 법정 안으로 들이닥쳤고 그는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책상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죠. 뼈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힘주어 쥔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내부의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 냉철하기로 정평이 난 정판사의 기이한 행동에 다들 의구심을 품었죠. 검찰 측도 국선 전담 변호인도 그리고 실무관도 염려 섞인 눈으로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태양에게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짧은 침묵 틈으로 단지 피고인석에 앉은 여인의 흐느낌만이 법정 가득 메아리 쳤죠. 태양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법정이 마치 물결처럼 일렁이며 시간이 역류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의 정신은 며칠 전 아침 출근하던 길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마주친 그녀와 현재 법정에 서 있는 그녀까지 모든 찰나가 하나로 이어지며 운명의 매듭이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태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직장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었죠. 아침 8시 법원까지는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5분 남짓 소요되었는데 그는 일부러 비좁은 골목길 코스를 선택해 걷곤 했습니다. 대로변보다 한적하고 무엇보다 이런 골목을 거닐며 하루를 시작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25년 동안 지속해온 그의 루틴이었습니다. 그날 역시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겨울 아침에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고 골목 건너편에서는 순인의 떡볶이 아주머니가 가게를 열고 음식을 준비하는 달그락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태양은 검정 코트에 깃을 바짝 세우고 목도리를 다시금 단단히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끼익. 무언가 바닥을 긁는 듯한 거슬리는 소음이 들려왔어요. 처음엔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으나 소리는 점차 커져만 갔고 그 속에는 아이의 울음소리마저 섞여 있었습니다. 태양은 가던 길을 멈추고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 모퉁이 부근에서
한 여인이 유모차를 밀고 있었죠.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하겠네요. 유모차의 좌측 바퀴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여자는 사력을 다해 유모차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하고 있었으니까요. 턱이 있는 지점에 닿으면 유모차는 요지부동이었고 바퀴는 헛돌면서 쇳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여자는 회색 모자를 푹 눌러 쓴 상태였는데 그 아래로 삐져나온 머리카락은 몹시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착용하고 있는 솜패딩은 척 봐도 낡은 티가 났습니다. 어깨 쪽에는 실밥이 이곳저곳 터져 나와 있었고 옷감이 해져서 안쪽에 충전재가 살짝 비치기도 했죠. 더욱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손이었습니다. 유모차 핸들을 힘주어 잡은 그 손등에는 동상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벌겋게 부어있는 손가락들이 추위 속에서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 대변해주고 있었죠. 태양은 그냥 모른 척 지나가려 발길을 돌렸습니다. 타인의 일에 개입하는 걸 꺼리는 성향인데다 출근 시간 또한 지켜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몇 발자국 떼지 못하고 다시 멈춰 섰습니다. 태양은 조용히 여자 쪽으로 다가갔어요. 도와드려도 될까요? 태양이 조심스레 말을 붙였으나 여자는 소스라치게 놀란 듯 어깨를 잔뜩 움츠렸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더욱 떨구며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어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너무나 가늘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태양은 대답을 기다리는 대신 유모차 뒤편으로 이동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살짝 들어 올려 앞바퀴가 턱을 넘어갈 수 있게끔 거들었죠. 이러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태양이 유모차에서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여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더 깊게 숙였습니다. 이내 떨리는 음성으로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음성에는 고마움보다는 공포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흡사 누군가에게 쫓기는 도망자처럼 아니면 세상만사가 두려운 사람처럼 들렸죠. 태양은 유모차 안의 아기를 슬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담요에 꽁꽁 쌓여 있어 얼굴이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기력이 없어 보였죠. 아이 상태가 괜찮은가요? 많이 편찮아 보이는데 태양이 염려스러운 마음에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물었으나 여자는 돌연 유모차 손잡이를 움켜쥐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모자책 밑으로 그녀의 표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전신이 굳어버린 게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정말 문제 없습니다. 그 여인은 황급히 말을 마치고는 유모차를 서둘러 밀기 시작했죠. 바퀴가 뻑뻑해 땅에 끌리다시피 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빠른 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태양한테서, 아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달아나는 것처럼요. 태양은 그곳에 우두커니 서서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했습니다. 해진 솜패딩 자락이 바람에 날리고 위태로운 유모차가 골목 모퉁이 너머로 자취를 감출 때까지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죠. 가슴 한켠에서 까닭 모를 찜찜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무언가 더 챙겨줬어야 할 것 같은, 이대로 보내선 안 될 것 같은 묘한 기분이었어요. 허나 그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다시 걸음을 떼었습니다. 타인의 사정이야. 내가 어쩌겠어. 그리 스스로를 위로하며 법원으로 길을 잡았지만 그날 온종일 그 잔상은 뇌리에서 잊히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에 앉아 있을 때도 판결문을 작성하거나 점심 식사를 할 때조차 자꾸 그 여인과 아이의 형상이 아른거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태양은 동일한 시각에 그 골목으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혹시나 싶었거든요. 허나 그녀와 아기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별반 다르지 않았죠. 맞아, 우연이었을 거야. 다시 마주칠 일 없겠지. 그리 여기며 평소의 삶으로 복귀하려 애썼지만 묘하게도 그날의 잔상은 쉬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그 시점에 전혀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이 조우가 그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 첫 단추였다는 사실을.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미 구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평소처럼 출근하던 태양이 골목 중턱의 작은 오븐의 꿈 앞을 지나치려던 찰나 걸음을 멈췄습니다. 베이커리 쇼윈도 앞에 누군가 서 있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도 낯익었거든요. 그 허름한 손패딩, 잔뜩 웅크린 어깨, 회색 모자까지 영락없는 며칠 전에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모차를 곁에 세워둔 채 오븐의 꿈 진열장 너머의 빵들을 뚫어지라 보고 있었죠. 태양은 잠시 그녀를 주시했습니다. 여자는 유리창에 얼굴이 닿을락 말락할 정도로 바짝 붙어 빵을 하나씩 훑고 있었죠. 노릇한 크림빵을 볼 땐 입맛을 다셨고 김이 피어오르는 단팥빵을 볼 땐 침을 꿀꺽 삼키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태양은 자기도 모르게 오븐의 꿈 안으로 발을 들이고 말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판사님. 주인 아주머니가 살갑게 맞이해 주셨죠. 태양은 종종 이곳에서 아침을 해결하곤 했으니까요. 사장님, 크림빵 2개랑 단팥빵 2개, 우유도 2개만 주세요. 네, 잠깐만요. 갓 구운 따끈한 걸로 챙겨줄게요. 아주머니가 빵을 포장하는 사이 태양은 창문 밖에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여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태양은 온기가 도는 봉투를 받아들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레 그녀 쪽으로 다가갔어요. 너무 불쑥 다가가면 또 기겁하며 도망칠 것 같았거든요. 저 실례합니다. 태양이 최대한 나긋하게 말을 붙였지만 여자는 여전히 화들짝 놀란 듯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그러고는 급히 고개를 숙이며 뒤로 물러섰죠. 아, 전 며칠 전에 유모차 거들어드렸던 사람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여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태양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모자챙 아래로 눈만 살짝 드러났는데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네, 기억합니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지만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태양은 쥐고 있던 봉투를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방금 구운 거라 따뜻합니다. 여자는 봉투를 보더니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죠. 아닙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도 받으세요. 요기는 하셔야죠. 아이도 보살피셔야 하는데. 태양이 한 발짝 다가서며 봉투를 권하자 여자는 주저하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드는 순간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죠.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목소리는 떨려 나왔고 어깨가 가리프게 흔들렸습니다. 태양은 왈칵 가슴이 아려왔어요. 고작 빵 몇 조각과 우유에 이토록 감격해하는 그녀가 너무나 처연해 보였거든요. 별거 아닙니다. 아이 잘 건사하세요. 태양이 말을 더 붙이려는 찰나 여자는 이미 등을 돌려 황급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더 지체했다가는 눈물을 쏟을 것 같다는 듯 서둘러 자리를 떴죠. 태양은 다시금 제자리에 서서 여자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봉투를 품에 꼭 껴안고 종종 걸음으로 멀어지는 꼴이 왠지 모르게 어린아이 같아 보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 태양은 깊게 탄식하며 법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걷는 내내 자꾸 뒤를 힐끔거리게 되었죠. 그녀가 향한 곳은 어디인지 무사히 귀가했는지 걱정되었거든요. 한편 하늘은 비좁은 원룸에서 파리한 안색으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빵과 우유를 챙겨 도망치듯 집에 당도했지만 그 온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냉혹하고 삭막했어요. 창틈 사이로 파고드는 한겨울 바람은 얇은 이불 한 장으로 막기엔 너무나 매서웠습니다. 하늘은 분유 깡통을 집어들어 흔들어 보았습니다. 달그락하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죠.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저귀 팩을 확인해 보니 딱 2개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소라, 조금만 더 견뎌줘, 조금만. 생후 8개월 된 아기 소리는 엄마 품에 힘없이 안겨 있었죠.
평소 같으면 배고프다며 목청껏 울었겠지만 지금은 그럴 기운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가늘게 칭얼거리는 소리만 드문드문 들려올 뿐이었어요. 하늘은 바들거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주소록을 확인해 보니 저장된 번호는 단 3개뿐이었습니다. 소아과 의원, 자신이 자란 희망보육원, 그리고 소리 아빠인 전 남자 친구의 번호였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예상대로 결번이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습니다. 임신 소식에 책임질 자신이 없다며 도망친 그는 전화번호마저 바꿔버린 상태였죠. 난 정말 철저히 혼자네. 하늘의 입술 사이로 깊은 한숨 섞인 독백이 새어 나왔습니다. 23. 남들은 캠퍼스를 누비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사랑을 키워갈 나이였죠. 그러나 하늘에게 남은 건 오로지 아기 소리뿐이었습니다. 하늘은 거울 앞에 마주서서 자신의 몰골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간 감지 못한 머리카락은 엉겨붙어 있었고 낯빛은 더할 나위 없이 수척했죠. 갓 20살을 넘겼다고는 믿기 힘들 만큼 삶의 무게에 짓눌린 모습이었습니다. 눈길을 돌리자 방바닥에 어수선하게 흩어진 고지서 뭉치가 들어왔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월세 납부 독촉장까지 붉은색으로 인쇄된 미납이라는 글자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이번 달 방세조차 밀린 상황인데 말이죠. 하늘은 긴 숨을 내쉬며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행여나 싶어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으나 김치통 하나와 생수 한 병이 들어있는 게 고작이었어요. 그 김치조차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죠. 으앙, 으앙, 소리가 다시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늘이 급히 아기를 안아들자 조그만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열이 펄펄 끓고 있었어요. 아이고, 소라, 왜 이렇게 몸이 불덩이니? 하늘은 덜컥 겁이 나 물수건을 가져와 소리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열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해열제라도 먹여야 했지만 상비약이 떨어진 지는 이미 한참 전이었죠.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 마. 응. 하늘은 소리를 품에 꼭 끌어안고 다독였지만 사실 본인조차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가진 돈은 없고 도움 청할 곳도 없는데 아이는 아프니 막막한 현실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이제 울 기운도 없는지 축 늘어져 있었어요. 이따금씩 끙끙 앓는 소리만 뱉을 뿐이었죠. 부모님이 계셨다면 상황이 달랐을까? 희망보육원에서 자란 하늘에게는 기댈 수 있는 피부치가 전무했습니다. 18의 시설을 나온 뒤로는 철저히 고립된 삶이었죠. 그나마 사귄 남자친구에게 의지해 보려 했으나 그마저도 자신을 매몰차게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엄마. 소리가 조그만 목소리로 엄마를 찾았습니다. 하늘은 다시금 아이를 품에 안아 올렸어요. 미안해, 소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뺨 위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픈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시계 바늘은 이미 저녁 7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소리에게는 당장 먹을 분유와 열을 식힐 약이 절실했습니다. 하늘은 장롱에서 포대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록 낡아빠진 것이었지만 소리를 업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죠. 아이를 등에 업으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 내일이면 뾰족한 수가 생길 거야. 하지만 그건 자신을 기만하는 위로일 뿐이었어요. 날이 밝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리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당장은 그렇게라도 믿어야 발길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하늘은 해진 손패딩을 걸치고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던 찰나 하늘은 잠시 주춤하며 멈춰 섰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분유와 기저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구해야 하지? 누구한테 손을 벌려야 하나?
그러나 떠오르는 얼굴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트, 대성마트라면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끔찍한 상상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선 그 방법밖엔 없어 보였어요. 하늘은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림을 느꼈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가쁜 숨소리를 듣자니 멈춰 설 수가 없었죠. 밖으로 나서자마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포대기를 다시금 단단히 여미며 소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퇴근길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다들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죠. 그 군중 속에서 하늘은 사무치는 고독을 느꼈습니다. 과연 나에게 엄마라는 자격이 있긴 한 걸까? 자존감은 곤두박질 쳤고 죄스러운 마음은 극에 달했죠. 그렇지만 소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물불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미라는 자리가 짊어진 짐이었으니까요. 대성마트의 환한 조명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의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죠.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발길을 돌릴 순 없었습니다. 소라, 조금만 더 견뎌줘. 하늘은 등에 업은 아이를 다독이며 마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결정적인 그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일이 곧 벌어지려 하고 있었죠. 자동문이 열리자 하늘은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온기가 얼굴에 닿자 도리어 몸이 더 으슬으슬 떨려왔습니다. 환한 조명빛이 시야를 가득 채웠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엎혀있던 소리가 몸을 비틀었지만 다행히 깨지는 않은 듯했죠. 하늘은 조심스레 매장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입구 쪽 천장에 달린 감시 카메라가 붉은 빛을 내며 작동하고 있었어요. 찰나의 순간 눈길이 갔지만 하늘은 얼른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저 물건을 사러 온 일반 고객처럼 태연하게 보이려 애썼죠. 쇼핑카트를 하나 꺼내 밀기 시작했습니다.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유독 요란하게 들렸어요. 마치 주변 사람들 모두가 자기를 주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떨지 말자. 딱 필요한 물건만 챙기면 돼. 하늘은 마음을 다잡으며 유아용품 매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분유 코너 앞에 서니 수많은 상표의 제품들이 보였어요. 여느 때라면 제일 저렴한 걸 골랐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그럴 수가 없었죠. 후들거리는 손길로 분유 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통, 세 통을 카트에 싣는데도 손끝이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곁에 있던 중년 여성이 의심스런 눈초리로 쳐다봤지만 하늘은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진열대로 옮겨가 기저귀 두 팩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이제 필수품은 다 챙겼습니다. 솔직히 해열제도 있어야 했고 하늘 본인의 끼니 거리도 필요했지만 짐이 늘어나면 위험 부담이 커질 것 같았죠. 카트를 미는 내내 하늘의 내면에서는 죄책감과 공포가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엄연한 절도야. 범죄 행위라고. 그래도 소리가 죽을지도 몰라. 어쩌면 좋지. 다른 수가 있을 텐데 꼭 이래야만 하나. 다른 뾰족한 수가 있나? 돈 한 푼 없고 기댈 곳도 없잖아. 머릿속이 뒤엉켜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어요. 하늘은 잠시 멈춰서서 가쁜 숨을 골랐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소리가 끙하고 앓는 소리를 냈어요. 여태 열이 안 떨어졌는지 등을 맞대고 있어도 뜨거운 기운이 전해졌죠. 미안해, 소라. 엄마가 죄인이 되는 한이 있어도 널 살려낼게. 하늘은 구석진 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했죠. 바들거리는 손으로 미리 챙겨온 낡은 에코백을 벌렸습니다. 혹시 누가 볼세라 주위를 살피며 재빠르게 분유와 기저귀를 가방 안에 쓸어 넣었습니다. 이제 빠져나가기만 하면 끝이야. 제발. 하늘은 아무렇지 않은 척 애쓰며 계산대를 통과했습니다. 입안이 바짝 타들어가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출구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장바구니를 가슴에 꽉 껴안고
문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쿵쾅대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옆 사람한테도 들릴 것만 같았죠. 조금만 더 가면 돼. 자동문 센서가 반응하며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살았다 싶었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거기 손님, 묵직한 목소리가 등 뒤를 때렸습니다. 하늘은 반사적으로 발을 멈췄습니다. 아니, 멈춰 설 수밖에 없었죠. 누군가 팔을 억세게 낚아챘으니까요. 손님, 이거 계산하고 가셔야죠. 보안 요원이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남자 보안 요원이 하늘의 팔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의 눈매는 매서웠고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하늘은 순간 온몸에 피가 싹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아기가. 말문이 턱 막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답답했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등에 업힌 소리가 놀랐는지 칭얼대기 시작했죠. 일단 사무실로 가시죠. 보안 요원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끌고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대성마트 안의 모든 시선이 하늘에게 꽂혔습니다. 수군대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죠. 어머, 도둑인가 봐. 아기까지 없고 왜 저런데. 보안실 안에는 CCTV 모니터가 여러 대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화면에는 하늘이 분유를 가방에 쓸어 담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어요. 발뺌할 수 없는 증거였죠. 이름이 뭡니까? 최하늘입니다. 나이는요? 23이에요. 보안 요원이 서류에 무언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보안 요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애가 아파요. 분유도 없고 열까지 펄펄 끓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요. 눈물이 뺨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콧물 범벅이 되었지만 닦을 겨를조차 없었어요.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렸죠. 보안실 문이 열리더니 다른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매니저로 보이는 여성분도 섞여 있었죠. 그들은 하늘을 보며 딱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불렀어요? 지금 막 하려던 참입니다. 잠시만요. 여성 매니저가 하늘을 유심히 뜯어보았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와 남루한 행세, 그리고 절박함이 묻어나는 얼굴까지 잠시 갈등하는 기색이었어요. 정말 아이 때문에 그런 겁니까? 맞아요. 진짜라니까요. 제발 확인 좀 해주세요. 애 몸이 불덩이잖아요. 하늘이는 소리의 이마를 짚어 보이며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매니저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보안 팀장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원칙을 깰 순 없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도둑질은 신고 대상입니다. 기어이 112에 신고가 접수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는 보안실 구석 의자에 걸터 앉아 넋을 놓고 있을 뿐이었죠. 멈추지 않는 눈물을 연신 훔쳐낼 따름이었습니다. 소리는 이제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굶주림과 고열, 거기다 낯선 곳에 대한 공포가 아이를 덮친 듯 했습니다. 소라 괜찮아. 엄마 여기 있잖아. 하늘이가 아이를 어르고 달래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울음은 점차 악을 쓰는 소리로 변해 보안실을 메웠습니다. 한 15분 정도 흘렀을 무렵 순찰차에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젠 정말 돌이킬 수 없구나. 곧이어 경찰관 2명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쪽은 연배가 있는 남성 경관이었고 다른 쪽은 젊은 여성 경관이더군요. 최하늘 씨 되십니까? 일단 서까지 동행하시죠. 하늘이는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버틸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소리를 품에 바짝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해 똑바로 서 있기도 버거웠습니다. 순찰차로 향하는 대성 마트 입구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었죠. 모두의 시선이 하늘이에게 꽂혔습니다. 혀를 차며 비난하는 이도 있었고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는 이도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오르자마자 하늘이는 참았던 설움을 토해냈습니다. 미안하다. 소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오열하는 소리가 차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조수석의 여자 경관이 백미러를 통해 하늘이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매에도 연민이 서려 있었죠. 아이 어머님, 일단 눈물 좀 닦고 진정하세요.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애가 이틀이나 굶었는데 열까지 펄펄 나서. 하늘이는 흐느끼며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남자 경관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절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서해 가서 조사를 마친 뒤에 방법을 찾아봅시다. 순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응시했어요. 도심의 네온사인이 눈물 때문에 일그러져 보였죠.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하늘이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뀔 운명이었습니다. 그저 엄마로서 아이를 살리려던 것뿐인데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지구대에 당도했을 땐 시계 바늘이 이미 밤 9시를 넘기고 있었죠. 하늘이는 소리를 품에서 놓지 않은 채 하차했습니다. 싸늘한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정작 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다리가 풀려 휘청이자 여자 경관이 얼른 부축해 주었습니다. 천천히 걸으세요. 괜찮습니다. 그 다정한 한마디에 하늘이는 또다시 울컥 치미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흘릴 만큼 흘렸으니까요. 지구대 내부로 들어서니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몇몇 경관들은 업무 중이었고 구석엔 주취자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시선들이 너무나 버거웠기 때문이죠. 이쪽에 앉으십시오. 남자 경관이 조사석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이는 조심스레 착석했습니다. 소리는 여전히 칭얼거리고 있었는데 허기와 열 때문에 보채는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우선 아이 분유부터 챙겨 먹여야겠는데요. 여자 경관이 안쓰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가진 분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끝을 잇지 못하자 조사실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남자 경관이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잠시만 대기하세요. 여자 경관이 자리를 비우더니 5분 뒤 편의점 비닐봉지를 들고 복귀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액상 분유 2병과 온수가 담겨 있었죠. 우선 이거라도 먹입시다. 아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늘이는 떨리는 손길로 분유를 건네받았습니다. 소리 입에 젖병을 물리자마자 아이는 허겁지겁 빨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굶주렸던 건지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이 미어질 정도였죠. 남자 경관은 그 광경을 잠시 응시하다 책상 위에 조서를 펼쳤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윤재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40대 초반가량 되어 보였죠. 최하늘 씨, 주민등록번호부터 불러주세요. 하늘이는 떨리는 음성으로 번호를 읊었습니다. 윤 형사는 천천히 받아 적으며 되물었죠. 거주지는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가족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나 형제분들은요? 그 질문에 하늘이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없습니다. 희망보육원 출신이에요. 퇴소한 지는 5년 지났고요. 윤 형사의 펜끝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하늘이를 다시금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23, 보육원 출신, 딸린 갓난아기. 이 어린 엄마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버텨왔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죠. 애 아빠는요. 하늘이의 어깨가 잔뜩 위축되었습니다. 연락 두절입니다. 임신 소식 듣자마자 잠적했어요.
번호까지 바꾸고. 그럼 홀로 아이를 키우고 계신 겁니까? 네, 단 한 글자의 대답이었으나 그 속에 서린 삶의 무게는 감히 가늠하기 힘들 만큼 육중했습니다. 윤 형사는 펜을 내려놓고 하늘이를 응시했습니다. 직장은 다닙니까? 출산 후로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원은 대기 순번이 너무 길고 비용도 감당이 안 돼요. 아이를 봐줄 분도 안 계시고요. 간혹 새벽녘에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마저도 소리 재우고 잠깐씩 하는 거라. 말끝이 차츰 흐려졌습니다. 하늘은 형편을 이야기하는 내내 창피함과 모멸감이 들이닥쳤습니다. 윤 경사는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더니 조서에 생계형 범죄라고 기재했습니다. 이내 조심스레 질문을 던졌습니다. 금일 가져가신 물품이 분유 3통이랑 기저귀 2팩 맞습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거듭 용서를 구했습니다. 윤 경사는 조서 작성을 마치고 하늘에게 확인해 보라며 내밀었습니다. 이쪽에 사인해 주세요. 하늘은 바들거리는 손으로 볼펜을 쥐었습니다. 사인을 하는 찰나 자신이 진짜 전과자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다시금 붉어졌습니다. 저 구치소에 가야 하나요? 목이 메어 가까스로 내뱉은 물음이었습니다. 윤 경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지금 즉시는 아닙니다. 우선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귀가해서 아이 보면서 처분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불구속 송치요? 하늘은 그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윤 경사가 차분히 일러주었습니다. 유치장에 들어가지 않고 자택에서 지내며 조사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추후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럼 소리는 제가 계속 키울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답에 하늘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소리와 생이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윤 경사는 잠시 갈등하더니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내 5만 원권 한 장을 집어 하늘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하늘은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윤 경사는 곤란한 기색을 내비치며 말했습니다. 소리 분유라도 장만하세요.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아닙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아까 분유도 결제해 주셨는데. 하늘은 다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허나 윤 경사는 강경했습니다. 받아두세요. 죗값은 별개로 치더라도 애는 굶기면 안 되죠.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할 소린 아니지만 같은 사람으로서 드리는 성의입니다. 정말 면목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늘은 5만 원을 움켜쥐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세상 천지에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이가 존재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윤 경사가 사뭇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불구속 송치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가 됐고 CCTV 증거도 남아서요. 조만간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대성마트 측에서 처벌 의지가 워낙 강해서. 그럼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개 이런 사안은 약식 기소로 처리됩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요. 벌금이요? 하늘의 낯빛이 다시금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장 5만 원도 거금인데 벌금이라니. 액수가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피해액은 소액이지만 합의가 결렬되어서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요? 하늘은 그 소리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100만 원. 상상조차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윤 경사는 하늘의 반응을 살피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미혼모 지원 정책 같은 건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몰라서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수소문해 드리겠습니다. 미혼모 재단이나 복지관 연락처를 파악해서 메시지로 남겨드릴게요. 정말인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늘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가느다란 희망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하늘은 소리를 품에 안은 채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거리는 스산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귀갓길에 하늘은 줄곧 윤 경사가 건넨 5만 원을 지분거렸습니다. 이 쌈짓돈이 지금의 본인에게는 동화줄 같았습니다. 원룸의 당도에 불을 밝히자 촤만 방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은 소리를 잠자리에 뉘어놓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흑, 억눌렀던 서름이 폭발했습니다. 오열하는 소리가 비좁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왜 이따위로 살아야만 할까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요? 소리는 맘마를 먹고 다소 잠잠해졌으나 여전히 체온이 높았습니다. 하늘은 물수건으로 아이 이마를 훔쳐주며 읊조렸습니다. 미안해, 소라. 엄마가 진짜 미안해. 그날 밤 소리는 끙끙 앓으며 밤새 뒤척였습니다. 하늘 또한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며 밤을 꼬박 새웠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늘은 윤 경사가 알려준 번호로 문의해 보았으나 대기자가 밀려 있거나 자격 요건 미달이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시리고 냉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우편함의 등기가 당도했습니다. 발신처는 중앙지방검찰청이었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손길로 봉투를 개봉했습니다. 약식 명령 청구서, 그리고 하단에 기재된 액수, 벌금 100만 원. 하늘은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00만 원, 100만 원이라니.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당장 내일 끼니도 막막한 판국에 100만 원이라니요. 절망감이 덮쳐왔습니다. 호흡이 가빠오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늘은 종이를 꽉 움켜쥔 채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가 하늘은 불현듯 떠올렸습니다. 윤 경사님이라면 분명 해결책을 알고 계실 거야. 하늘은 떨리는 다리를 옮겨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등에는 소리를 업고 있었죠. 마침 윤 경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경사님. 하늘이 머뭇거리며 다가서자 그가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하늘씨,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하늘은 바들거리는 손으로 약식 명령서를 건넸습니다. 윤 경사는 종이를 훑어보더니 나직이 고개를 끄덕였죠. 100만 원이라 생각했던 금액이군요. 경사님, 저 이제 어쩌죠? 당장 이 큰 돈을 어디서 구해요? 하늘의 목소리엔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윤 경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신중하게 입을 뗐습니다. 하늘씨, 정식 재판을 한번 청구해보는 건 어때요? 정식 재판이요? 네, 약식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재판을 받겠다고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법정에서 판사님께 직접 상황을 설명할 기회가 생겨요. 그렇게 하면 벌금을 깎아주나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하늘씨 같은 생계형 사건의 초범이고 어린아이까지 키우고 계시니 판사님이 선처해 주실 수도 있어요. 정말인가요? 하늘의 눈동자에 작은 희망이 스쳤습니다. 윤 경사는 고개를 주걱거리며 덧붙였습니다. 물론 100% 장담할 순 없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보다 나빠지진 않을 거예요.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하늘은 손에 쥔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재판이라는 말이 두려웠지만 벼랑 끝에서 만난 동아줄 같기도 했습니다.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서류 뒷면을 보시면 청구서 양식이 있을 겁니다. 작성해서 일주일 내로 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경사님. 하늘은 허리 숙여 깊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파출소를 나서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해보자. 끝까지 가보는 거야. 집에 도착한 하늘은 떨리는 손끝으로 청구서에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생애 가장 긴장되는 결단이었죠. 재판정 그곳에서 모든 운명이 갈릴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인연을 만나게 되리라는 사실을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하늘의 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 알림 담당 박민재 변호사. 하늘은 긴장된 손길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분주해 보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박민재입니다. 저 실례합니다. 최하늘이라고 하는데요. 국선 변호사님이시라고 해서. 아, 네. 최하늘 씨요? 절도 건이죠? 네, 맞아요. 수화기 너머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꾸했습니다. 단순 절도네요. 큰일 아닙니다. 재판 당일에 법원에서 보시죠. 그냥 죄송하다고만 하시면 돼요. 빨리 마무리합시다. 네, 하지만 제가 처한 상황이 그런 건 법정에서 직접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그럼 그때 뵙죠. 뚝, 전화는 매정하게 끊어졌습니다. 하늘은 멍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과연 도움을 받는 건지 의심스러웠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죠. 재판은 2주 뒤였습니다. 하늘은 그동안 매일 밤잠을 설쳤습니다. 법원이란 곳은 얼마나 무서운지, 판사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기는 할지 온갖 근심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침내 재판 당일 아침이 왔습니다. 하늘은 새벽같이 일어나 소리를 씻겼습니다. 아이는 조금 차도를 보였지만 여전히 기력이 없었죠. 소라, 엄마 금방 다녀올게. 조금만 기다려. 응. 옆집 아주머니에게 사정해서 소리를 맡겼습니다. 하늘의 형편을 잘 아는 분이라 흔쾌히 수락해 주셨죠. 걱정 말고 다녀와. 애는 내가 잘 볼 테니까 기운 내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은 꾸벅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 내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쳐다보는 기분이었어요. 법원 앞에 도착하니 9시 30분이었습니다. 재판 시작 30분 전이었죠. 우뚝 솟은 건물을 보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최라고 서늘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3층에 올라가 법정 앞 대기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서류 가방을 든 한 남자가 저만 치서 다가왔습니다. 최하늘 씨 맞죠? 박민재 변호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하늘은 깜짝 놀라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피곤한 기색으로 서류를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사건 기록 보니까 생계형 절도의 초범이고 뭐 복잡할 건 없겠네요. 변호사님, 제 사정이. 아기가 아프다는 건 나중에 판사님께 직접 얘기하세요. 저는 절차대로 변론만 하면 됩니다. 박 변호사는 시계를 힐끔거리며 말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구구절절 길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사정 얘기도 짧게 하시고요. 아시겠죠? 네. 하늘은 실망감에 고개를 떨궜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죠. 곧이어 법정 문이 열리고 법원 경위가 나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하늘 씨 입장하세요. 하늘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법정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내부는 예상보다 아담했지만 왠지 모를 압박감이 감돌았죠. 높은 단상엔 재판장이, 그 아래 양쪽으론 검사와 변호인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엔 피고인석이 놓여 있었죠. 하늘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꽉 쥐고 고개를 깊이 떨구었죠. 심장 박동이 너무 거세서 호흡조차 버거웠습니다. 재판장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전원 기립해 주십시오. 법원 경위에 우렁찬 외침이 퍼졌습니다. 하늘은 휘청이는 몸을 일으켜 세웠죠. 출입문이 열리며 검은 법복 차림의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장내 공기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지는 듯했죠. 하늘은 극도로 긴장해 주위의 시간이 정지한 것만 같았습니다. 판사는 재판장석에 착석하며
서류 뭉치를 펼쳐들었습니다. 쉰 중반은 훌쩍 넘긴 듯한 남성이었죠. 얼굴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좌중이 자리에 앉자 판사는 사건 기록들을 넘기며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떨군 채 두 손만 꽉 맞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태양은 기록을 읽어내려가며 속으로 뇌까렸죠. 이번에도 생계형 절도인가? 그는 피고인석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탓에 얼굴은 가려졌지만 행색이 시선을 끌었죠. 낡아 빠진 솜패딩, 실오라기가 튀어나온 소매, 어깨에 해진 흔적들까지 어디서 마주친 것 같은데 태양은 기묘한 기시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옷차림이 낯설지 않았죠. 문득 며칠 전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출근길 골목에서 마주친 여인. 유모차를 밀던 그 사람도 동일한 솜패딩 차림이었죠. 게다가 5분의 꿈 앞에서 진열대를 서성이다 다시 마주친 그 여자도 태양의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죄어왔습니다. 태양은 마음을 추스르고 입을 떼었습니다. 피고인, 고개를 드십시오.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어조였지만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죠. 하늘은 아주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턱선이 먼저 드러났고 이어서 콧날과 뺨, 그리고 마침내 두 눈이 나타났습니다. 눈물이 가득 고인 얼굴,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기색. 그 찰나 태양의 시선이 못 박힌 듯 멈췄습니다. 누군가 뒤통수를 강타한 듯한 충격이었죠. 아니,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이 얼굴은 태양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하늘이 슬픔을 억누르며 짓는 그 표정은 너무나 낯익은 것이었습니다. 아내 민서연이 젊은 시절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보여주던 그 얼굴. 눈물을 떨구면서도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눈빛으로만 애달픔을 호소하던 그 모습과 판박이었죠. 태양은 숨조차 들이켤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급작스레 요동치기 시작했고 손끝은 싸늘하게 식어갔죠. 그 순간 기억의 조각들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아빠, 저거 봐. 3살배기 정세롬의 때르르 웃는 소리. 분홍색 원피스와 새로 장만했던 하얀 구두. 세롬아, 천천히 가야지. 아빠 손을 놓고 백화점 복도를 달려가던 작은 뒷모습. 이내, 세롬아, 어디 있니? 세롬아. 인파 속을 미친 듯이 헤집고 다니던 자신의 절규, 딸랑. 바닥에 덩그러니 떨어진 조그만 머리핀, 미아를 찾습니다. 3살 된 여자아이. 스피커를 타고 흐르던 안내 방송. 그날 밤 걸려온 정체불명의 전화 한 통. 너도 가족을 잃는 고통을 느껴봐.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던 싸늘하고 낮게 깔린 목소리. 내 판결 때문에 우리 형이 감옥에 갔어. 네가 우리 집안을 박살냈으니 나도 네 가족을 파탄낼 거다. 내 딸 어디 있어? 으앙, 으앙. 희미하게 들려오던 아이의 울음소리. 뚝 끊겨버린 전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넉 달 뒤 용의자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죠. 제 딸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태양은 재판장석을 지키고 있었지만 정신은 온통 20년 전 그날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법정 풍경이 일렁거렸죠. 아니, 자신이 요동치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태양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현실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단순히 닮은 사람일 뿐이야. 우연의 일치겠지. 그럴 리가 없어. 허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손은 제멋대로 떨려왔습니다. 태양은 떨리는 손을 뻗어 물컵을 쥐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삼키려 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물결이 출렁거렸죠. 진정하자. 침착해야 해. 넌 판사잖아.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려선 안 돼. 태양은 눈을 질끈 감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자마자 하늘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고 또다시 기억의 파도가 덮쳐왔습니다. 민서연이 밤마다 정세롬의 사진을 품에 안고
오열하던 광경. 우리 새롬이 어디에 있을까? 실종 전단지를 손에 쥐고 거리를 헤매던 그 수많은 날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이 여자. 23살, 보육원 출신. 설마. 태양은 사건 기록을 다시금 들여다봤습니다. 글자들이 춤을 추듯 흔들려 제대로 읽히지 않았죠. 최하늘, 23세, 희망보육원 출신. 보육원 출신이라는 문구를 확인한 순간 태양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육원 입소식이 20년 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태양은 법복 안쪽이 식은땀으로 흥건하게 젖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양은 억지로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고개를 파묻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 있었죠. 검사, 구형하시죠. 태양의 목소리는 거칠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법정 내의 사람들이 의아하다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죠.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생계형이긴 하나 절도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됩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 아득했습니다. 귀가 먹먹해 물속에 잠긴 듯한 소리였습니다. 곧이어 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인데다 어린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미혼모입니다.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으니 선처 바랍니다. 의례적인 변론에 불과했죠. 열정도 진정성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그 성에 없는 태도에 울컥했지만 당장은 그 분노마저 희미하게 다가왔습니다. 태양은 떨림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 있습니까? 하늘은 고개를 들어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입을 떼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태양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아이가 너무 아파 불덩이 같은데 분유는 바닥나고 병원비는 한 푼도 없어서 정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늘은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정말 이러긴 싫었어요. 하지만 소리가 제 아이가 당장이라도 잘못될 것 같아서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양은 그 광경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 딸이 저렇게 고통받으며 살았다면 아니야, 확실한 건 없어. 그냥 외모만 닮은 거야. 그렇지만 너무나 똑같아. 나이도 비슷하고 보육원 출신이라니. 아니야. 세상에 닮은 사람은 널렸잖아. 태양의 머릿속에선 두 가지 생각이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재판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죠. 태양은 떨리는 손끝으로 판결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흔들리고 번져서 어지러웠죠. 태양은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판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25년 경력의 냉철한 법관으로 말이죠. 피고인의 딱한 사정은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태양은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형편은 이해합니다. 하늘이 고개를 들어 태양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옥죄어 왔습니다. 법은 법입니다. 그 한마디를 뱉어내는데 온 힘을 쥐어짜야 했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절도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떨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양은 떨리는 음성으로 주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생계형 범죄인 점을 참작하여 목소리가 자꾸만 갈라졌습니다. 벌금 30만 원을 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마련해서 내겠습니다. 하늘은 울먹이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패정합니다. 법정 경위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은 비틀대며 일어나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솜패딩을 걸친 왜소한 뒷모습. 태양은 그 뒷모습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쿵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양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길게 토해냈습니다. 후, 손끝이 떨려왔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법보관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태양은 달달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컵을 내려놓을 때 탁자에 부딪혀 탁 소리가 났습니다. 옆자리에 서기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판사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창백하십니다. 괜찮네. 그저 피로가 쌓여서 그래. 태양은 애써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서기가 자리를 비우고 법정엔 태양 홀로 남겨졌습니다. 태양은 사건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길로 서류를 넘겼죠. 최하늘, 희망보육원. 태양은 작은 메모지를 꺼내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희망보육원. 설마 진짜 내 핏줄인가? 그 혼잣말이 텅 빈 공간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태양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설 기운조차 빠져나갔죠. 20년을 찾아 헤맨 딸이 혹시 방금 그 아이였을까? 내가 내 딸에게 벌금형을 내린 걸까?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태양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보육원에 가서 기록을 뒤져 그녀가 진짜 딸인지 아니면 짓깨진 우연인지 밝혀야 했죠. 태양은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내내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하늘이 아직 머물러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복도는 잔이 비어 있었죠. 그날 밤 태양은 귀가하자마자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외투를 벗을 때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 때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셨어요. 저녁 준비는. 부엌에서 나오던 서연은 남편의 안색을 살피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신, 무슨 일 있었어요? 태양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응시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여보,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기분이 묘해. 정말 이상한 기분이야. 서연은 남편 곁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서 말 좀 해봐요. 오늘 법정에서 어떤 여자를 봤어? 태양은 떨리는 입술로 한자 한자 내뱉었습니다. 23, 희망보육원 출신이라더군. 그 말에 서연의 어깨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아이, 젊은 시절 당신이랑 너무나 닮았어. 설마 그렇게나 닮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서연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마주한 찰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동자가 너무나 간절했으니까요. 낯빛이 동일했어. 당신이 괴로울 때 보이던 그 얼굴, 입가를 떨고 울음을 삼키는 모습까지 다. 태양의 음성이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23이라잖아. 세롬이가 살아있으면 정확히 그 또래야. 서연의 눈망울이 요동쳤어요. 가슴이 쿵쾅대기 시작했습니다. 희망보육원 출신이고 20년 전에 발견되었다네. 희망보육원. 서연의 입술 사이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부부는 상대를 응시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한참을 서연의 눈가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어요. 여보, 아무래도 알아봐야겠어. 찾아가야 해. 태양은 진동하는 손길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희망보육원을 입력했어요. 지금 연락하려는 거야? 그래, 내일 바로 가봐야겠어. 태양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들렸어요. 서연은 그의 곁에서 숨을 죽인 채 대기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뜬 눈으로 밤을 보냈어요. 아침이 오고 보육원 상담실 문이 열렸어요. 반갑습니다. 원장 강정화라고 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기립해 맞이했습니다. 태양과 서연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들어가 착석했습니다. 어제 연락하신 정태양 판사님 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연은 대강 전해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잃은 따님을 찾고 계신다니. 원장의 낯빛이 근엄해졌어요. 탁자 위엔 허름한 문서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였고 귀퉁이가 달아빠진 옛 기록물이었죠. 밤을 새워 자료를 뒤져봤어요. 원장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3월에 입소한 아이의 정보입니다. 서연이 태양의 손을 힘주어 쥐었어요. 발견된 일시가. 원장이 문서를 훑다가 잠시 중단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부부를 응시했어요. 3월 7일 새벽 5시 즈음입니다. 서연의 소나귀에서 가방이 툭 떨어졌습니다. 3월 7일이라니 태양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 날짜는 세롬이가 실종된 바로 이튿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육원 인근 골목길에서 우리 직원이 발견했었지요. 그때 아이는 3살 정도로 보였고 몹시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말문도 거의 닫았었고요. 원장은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곧장 경찰서에 알렸습니다만 원장이 애석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시 경찰 쪽에서 실종 명단과 비교했는데 인상차기가 판이하게 달라서 매치를 못 시킨 겁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애를 찾는데 잿빛 누더기 꼴이었으니. 회색 누더기라고요? 서연이 떨리는 어조로 되물었습니다. 원장은 잠시 주저하더니 입을 떼었어요. 네, 그 점이 기이했습니다. 발견 때 아이가 걸친 의복이 너무 해져 있었죠. 거의 걸레 조각 수준이었어요. 오물도 잔뜩 묻어 있었고 태양과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헌데 원장이 파일에서 조그만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신발만은 새 제품이었습니다. 사진엔 자그마한 백색 구두가 찍혀 있었죠. 그 찰나 서연이 의자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안색이 백지장처럼 질렸고 손이 입가를 막았어요. 저건 말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숨통이 조여왔어요. 태양도 사진을 목격한 순간 전신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얀 구두, 조그마한 리본이 달린 백색 새 구두. 그날 백화점에서 서연의 입술에서 떨리는 음성이 새어나왔어요. 세롬이에게 사주었던.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태양이 다급히 아내를 부축했어요. 원장은 냉수를 건네며 조심스레 말을 보댔습니다. 당시 저희도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어째서 옷까지는 낡아 빠졌는데 신발만 멀쩡했는지요. 태양의 뇌리가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납치범이 인상착의를 숨기려고 옷은 바꿔 입혔는데 신발까지는 미처 신경 쓰지 못했구나. 태양은 어금니를 꽉 깨물었어요. 그리고 딱 하루 만에 유기했어. 안갚음이 목적이었으니 아이를 양육할 마음은 없었던 게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급히 도망치면서 세롬이를 그냥 내버리고 튄 거야. 여보, 서연이 떨리는 손길로 남편의 팔뚝을 움켜쥐었어요. 의상을 바꿔치기 한 거야. 경찰 눈을 피하려고 고의로. 부부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롬이를 발견 못한 거였어. 서연이 오열했어요. 원장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는 본인 이름도 부모님도 전혀 기억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장명을 새로 했죠. 원장은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최하늘. 높고 푸른 하늘처럼 맑고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뜻에서요. 최하늘. 태양은 그 함자를 천천히 읊조렸습니다. 법정에서 호명했던 바로 그 이름. 그 아이는 18살이 될 때까지 이곳에서 성장했습니다. 원장이 사진첩을 하나 더 꺼내 들었어요. 퇴소할 때 유일하게 소지하고 있던 이 구두를 들려보냈습니다. 아이가 가진 재산의 전부였으니까요. 사진첩 안에는 보육원에서 성장한 하늘이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우리 세롬이가 이곳에서 이렇게 홀로. 판사님, 사모님. 원장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확실하게 검증하시려면 그 구두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이가.
태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원장은 부부의 간절한 얼굴을 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당황할 수 있으니까요. 원장은 쪽지에 주소를 써서 건넸습니다. 태양은 쪽지를 받는 찰나 손이 심하게 떨려 하마터면 놓칠 뻔했죠.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이 주소는 사건 파일에 있던 피고인의 거주지와 똑같았습니다. 맞아. 재판장에 섰던 최하늘의 집이야. 서연이 옆에서 남편의 팔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희망보육원을 나오는 두 사람의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서연이 남편의 손을 움켜쥐었죠. 20년. 긴 세월 동안 끊어졌던 인연의 끈이 막 다시 연결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운전대를 잡고서도 계속 아내를 살폈습니다. 서연은 차창 밖을 응시하며 눈물을 쏟고 있었어요. 괜찮소. 네, 그저 꿈인 것 같아서요. 서연은 눈가를 훔치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20년 밤마다 빌었잖아요. 세롬이가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기를. 누군가 우리 아이를 아껴주고 있기를요. 그랬지. 헌데 이제 진짜 볼 수 있다니. 차량은 번화가를 지나 주택단지로 진입했습니다. 비좁은 골목이 나왔죠. 태양은 쪽지의 위치를 대조하며 서행했습니다. 저기, 저 건물 같아요. 서연이 지목한 곳에 허름한 빌라가 보였습니다. 태양은 시동을 껐습니다. 부부는 하차했지만 건물 입구에서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여보, 서연이 떨며 불렀습니다. 우리가 당장 찾아가면 세롬이가 놀라지 않을까요? 태양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뜬금없이 나타나 내가 네 아비다 하면 믿기 힘들겠지. 구두요.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구두부터 확인해요. 그게 맞다면 좋아. 그럼 그때 사실을 밝히자. 두 사람은 서로의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윽고 떨리는 다리로 현관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20년 만의 만남이 코앞에 닥쳤죠. 입구에 도착한 부부는 한동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태양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재차 살폈습니다. 305호 3층이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팔에 매달려 있었는데 손에 땀이 흥건해 옷이 젖을 지경이었죠. 두 사람은 서서히 계단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한 칸 오를 때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2층을 지나 3층, 마침내 복도 끝자락에 305호가 나타났습니다. 문 앞에 서자 태양의 손경련으로 쪽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이 급히 주워 남편 손에 쥐어주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같은 심정을 공유하며 태양은 떨리는 검지를 초인종으로 옮겼습니다. 손끝이 벨에 닿자 온몸이 감전된 듯 찌릿했습니다. 딩동, 벨소리가 퍼졌습니다. 부부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죠.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레 다가오는 발소리. 문 너머에 누군가도 숨을 죽인 게 느껴졌습니다. 누구세요? 작고 잔뜩 날선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떨림을 억누르며 답했습니다. 저 하늘씨, 잠시 문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 뒤에서 갈등하는 기운이 감지되었죠. 이내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틈새로 하늘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의심 가득한 눈으로 밖을 살피던 하늘은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판사님, 경악한 목소리였죠. 법정에서 마주했던 바로 그 판사님, 자신에게 벌금형을 내렸던 분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하늘은 당혹감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연은 그 찰나 심장이 싣는 듯 했습니다. 가까이서 마주하니 확신이 섰습니다. 자신의 젊은 날과 판박이었으니까요. 서연은 떨리는 손길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서 희망보육원에서 건네받은 사진을 조심스레 꺼내 들었죠.
저희가 뜬금없는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혹시 이런 구두를 갖고 계신가요? 하늘은 사진을 보자마자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헛바람을 들이켰죠.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 반응 하나로 좋겠습니다. 하늘은 사진을 뚫어져라 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곤 말없이 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양과 서연은 복도에 서서 서로의 손을 으스러지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 다 숨이 거칠어졌어요. 서연의 눈에선 이미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3분 정도 흘렀을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늘의 손엔 자그마한 백구두가 들려 있었죠. 세월의 색이 바랬지만 리본 장식이 선명한 그 신발. 20년 전 백화점에서 세롬이에게 신겨주었던 바로 그 구두였습니다. 이건 제 어릴 적 유품이에요. 유일하게 남은. 하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그 즉시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양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지만 오열이 터져 나왔죠. 세롬아. 태양 역시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다리가 떨려 벽을 짚고서야 버틸 수 있었죠. 눈앞이 뿌얘지고 귓가엔 이명만 맴돌았습니다. 이게 맞아. 우리가 사줬던.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문 앞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손가락 틈으로 눈물이 새어나왔습니다. 하늘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어요. 처음 보는 남녀가 집 현관에서 오열하는 광경에 몹시 당황했기 때문이죠. 서연이 바들거리는 손을 내밀어 하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란다. 우리 아가. 울먹임에 목소리가 쩍쩍 갈라지고 있었죠. 20년 전 쇼핑몰에서 실종되었던 하늘은 그 소리에 그만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쥐고 있던 신발을 놓칠 뻔했죠. 입술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태양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죠. 25년 차 베테랑 판사로 법정에서 냉철하기만 했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린애처럼 펑펑 울고 있었어요. 희망 보육원 기록을 다 봤단다. 발견된 날이랑 신고 있던 하얀 구두까지 다 일치해. 하늘은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털썩 등을 기대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지워진 듯 했죠. 아니에요. 전 최하늘이에요. 제 부모님은.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본인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길로 하늘의 뺨을 어루만졌죠. 드디어 널 찾았어. 지난 20년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널 잊고 산 적이 없단다. 닿은 손길이 너무나 따스했습니다. 하늘이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훈훈한 온기였죠. 가슴 한구석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태양도 몸을 일으켜 하늘 앞에 섰습니다. 덩치가 큰 그였지만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미안하다. 아비가 너무 늦게 왔어.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내 손으로 널 법정에 세우고 전과자로 만들었어. 태양의 표정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나야말로 씻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 얘기에 하늘은 도리지를 치며 태양의 손을 꽉 붙잡았어요. 아니에요. 판사님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하신 것뿐이잖아요. 하늘의 목소리 또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못은 제가 했어요. 전 정말 아무렇지 않아요. 태양이 하늘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25년 경력의 냉철한 법조인이 어린아이 마냥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네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내가 보살폈어야 했는데. 태양의 통곡은 2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절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전신을 떨었죠. 하늘의 눈가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었죠. 평생 의문이었던 점. 어째서 난 부모님이 안 계실까? 왜 보육원에서 자라야 했을까? 그 해답이 바로 목전에 있었으니까요. 전 평생을 외톨이인 줄로만 알았어요. 목이 메어 말이 막혔습니다. 하늘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부모님이 절 버리신 줄 알았거든요. 왜 나만 혼자일까 늘 궁금했어요. 서연이 곁에 앉아 하늘을 품에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안아보는 내 딸. 핏덩이 같던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컸습니다. 버린 게 아니란다. 절대로. 누군가 널 데려간 거야. 우린 널 찾으려고 미친 사람처럼 헤맸어. 태양 역시 무릎을 꿇고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셋은 현관 앞에 뭉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죠. 지나가던 주민들이 의아하게 쳐다봤지만 그들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한참 뒤 방 안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이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어요. 소리가. 서연도 하늘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좁은 원룸의 낡은 세간살이들. 그래도 실내는 깔끔하게 정돈된 상태였죠. 침대에 누워있던 조그만 핏덩이가 칭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조심 다가가 아이를 품에 안아 올렸습니다. 생후 8개월 된 하늘을 쏙 빼닮은 아기였죠. 서연의 눈가에서 다시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였구나. 태양도 따라 들어와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죠. 잃어버린 딸을 되찾은 것도 모자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까지 생긴 셈이었으니까요. 하늘은 눈물을 훔쳐내며 두 분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직도 꿈만 같았어요. 내게도 부모님이 계신다니, 그것도 나를 찾으려 저토록 애쓰신 분들이라니. 서연이 소리를 품에 안은 채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살자꾸나. 그 말에 하늘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주먹을 꽉 쥔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죠. 저 같은 애가 같이 살아도 되는 걸까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니. 태양이 하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넌 내 딸이야. 같이 사는 게 당연하지. 그치만 전 미혼모의 전과자잖아요. 하늘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렇게 불쑥 나타나서 패만 끼치는 건 아닌지. 패라니 당치도 않아. 서연이 한 손으론 소리를 받치고 다른 손으론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우리가 20년이나 찾아다닌 소중한 딸이야. 우리에겐 천금을 줘도 안 바꿀 귀한 선물이라고. 너랑 소리는 우리가 지켜주마. 태양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마. 맹세해. 하늘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죠.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럼 되고 말고. 서연이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넌 우리 예쁜 딸이니까. 그리고 소리는 우리 귀한 손주잖아. 하늘은 더는 참지 못하고 부모님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죠. 네 사람은 그렇게 비좁은 자취방에서 한참 동안이나 함께 머물렀습니다. 창밖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노을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영영 끊어진 줄 알았던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이 이 순간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태양과 서연은 다시 하늘의 원룸을 찾아왔어요. 이번엔 이삿짐을 챙기러 온 길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하늘이 침대맡에 앉아 낡은 옷들을 개키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바닥 이불 위에서 천장을 보고 있었죠. 오셨어요. 하늘이가 몸을 일으켜 꾸벅 인사했어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부모님이라 부르는 게 아직 입에 붙지 않았거든요. 응, 엄마가 거들어 줄게.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그러곤 방내부를 훑어보았습니다. 살림살이라곤 없었어요. 옷가지 몇 개와 해진 이불, 냄비 하나가 고작이었습니다. 서연은 구석에 있는 다 쓴 분유 깡통을 들어봤습니다. 텅 비어버린 통이었죠.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내 새끼가 이렇게 지냈구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잠자리 곁에는 낡은 아기 내복들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솜이 삐져나오거나 단추가 없는 옷들. 그걸 본 서연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태양 역시 방을 둘러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비좁은 방, 곰팡이 쓴 벽지, 꽉 닫히지도 않는 창틀. 진작에 찾아냈어야 했는데 이제 준비 다 됐어요. 하늘이가 작은 보스턴백을 들며 말했죠. 23년 삶의 모든 것이 그 조그만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할까? 태양이 소리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처음 보는 사람 품인데도 보채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태양의 얼굴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죠. 차에 짐을 싣고 떠났습니다. 하늘이는 뒷자리에 타서 창밖을 응시했어요. 살던 동네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20년을 홀로 버텼던 그곳. 30분 정도 지났을까? 차가 조용한 주택 단지에 멈춰 섰습니다. 다 왔단다. 태양이 시동을 끄며 말했죠. 하늘이는 차에서 내려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었죠. 아담한 마당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이곳이 내가 살 곳이구나. 현관이 열리고 태양이 앞장서며 말했습니다. 들어오렴. 이제 내 집이란다. 하늘이는 조심조심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온기가 얼굴에 확 와닿았어요. 고시원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널찍하고 쾌적했죠. 거실과 부엌, 복도 끝에 방들까지 하늘이는 딴 세상에 온 사람처럼 멍하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란다. 서연이 복도 끝에 문을 열어주었죠.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환한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옷장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소리방은 바로 옆방이고 옆 방문을 열어보니 아기 침대와 놀이매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지엔 동물 스티커도 붙어 있었고요. 하늘이는 그 광경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게 전부 저희 건가요? 그럼 며칠 전부터 부랴부랴 준비했단다. 맘에 드니? 서연이 미소 지으며 물었죠.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태양은 소리를 아기방 매트 위에 눕혔습니다. 아이는 푹신하고 깨끗한 바닥이 신기한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탕탕 쳐보더군요. 그러곤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양은 그 웃음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난생 처음 겪는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됐다는 느낌.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배고프겠다. 어서 밥 먹자. 서연이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죠. 이미 차려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따끈한 국과 밥, 반찬들, 식탁 위에 차려지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하늘이는 군침을 삼켰습니다. 자, 앉아서 많이 들라구.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연이 하늘이의 밥그릇을 채워주고 국을 떠주었어요. 앞으론 이런 밥상 매일 받을 수 있어. 하늘이는 수저를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넘겼습니다. 따스한 기운이 목을 타고 넘어갔죠. 이 맛.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태어나서 난생 처음 느껴보는 맛이에요. 그 한마디에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태양도 수저를 내려놓았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하늘이가 고개를 젓곤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전 행복해요. 셋은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대화는 적었지만 마음만은 이어져 있었죠.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소리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죠. 단칸방에선 늘 처져 있던 아이가 이젠 까르르 웃으며 놀았습니다. 태양과 서연은 백화점에서 장난감을 한가득 사왔어요. 딸랑이, 인형, 블록들. 이건 우리 손주 줄 첫 선물이야. 태양이 허어 웃으며 말했죠. 소리 앞에서 흔들어주니 아기는 손을 뻗어 잡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까르르.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메웠습니다. 하늘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떨떨했죠. 이 모든 게 꿈 같았거든요. 평생 혈혈단신이던 제게 갑자기 부모님이 생기고 이런 안락한 집에서 지내다니. 하지만 동시에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맛보는 행복이었죠. 밤이 오면 서연과 하늘이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눴습니다. 세롬이는 아니 하늘이는 어릴 때 어땠니? 서연이 물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희망보육원에서 컸어요. 애들이랑 다투기도 하고 선생님께 꾸중도 듣고요. 많이 외로웠겠구나. 네, 많이 외로웠죠. 명절이면 다른 애들은 식구들이 데리러 오는데 전 늘 혼자 남았거든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면목이 없어. 아니에요. 하늘이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젠 가족이 생겼잖아요.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눈물을 쏟았습니다. 다시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태양은 법원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지난날처럼 차갑게만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을 더 온화한 시선으로 마주했죠. 가난 때문에 죄를 짓고 오너린 엄마를 볼 때마다 최하늘의 얼굴이 겹쳐졌어요. 이 사람도 방법이 없었겠구나. 정태양은 최대한 관용을 베풀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구들이 식탁에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민서연이 준비한 저녁 밥상, 구수한 국물 내음이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솔은 유아용 의자에 앉아 고사리 손으로 밥을 집어먹으려 애썼습니다. 볼에 밥풀이 묻었지만 모두 미소 지으며 바라봤어요. 까르르 아기가 부부를 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조망만한 손을 뻗어 정태양의 손을 쥐었어요. 정태양은 그 조그만 손을 보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지난 20년의 아픔이 서서히 아무는 듯했죠. 민서연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가슴 한구석이 훈훈해졌죠. 최하늘은 식탁을 응시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들. 이 소박한 풍경이 그녀에겐 기적과도 같았어요. 정말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최하늘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민서연이 최하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란다.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꾸나. 정태양도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맹세했어요. 우리 식구는 이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식탁 위엔 세 사람의 손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그리고 아이까지 3대가 이어진 온기였죠. 창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고요한 밤, 아늑한 집, 그리고 곁에 있는 가족들, 20년간 단절되었던 시간이 바로 이 순간 조용하고도 완벽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정태양은 딸과 손자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민서연 또한 행복한 얼굴로 둘을 지켜봤죠. 최하늘은 난생 처음 집이란 단어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은 공간이 아니었어요. 식구가 함께 머무는 곳이었죠. 그날 밤 최하늘은 23년 생애 중 가장 안락한 잠을 청했습니다. 이제 더는 외톨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 가슴에 작은 감동을 전했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은은한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는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늘 응원하겠습니다.